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오늘도 4개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4개월로입니다. 4개월로. 예. 이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위험도를 4단계로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공개했고요. 앞으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에 다시 일상 회복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추가 접종 간격도 달라지죠? 이게 가장 주목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추가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란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요.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단축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감염 취약층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암 환자의 경우에도 벌써 이제 접종을 받으라 이렇게 연락이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5개월로 당겼습니다. 그걸 더 한 달 당겨서 4개월로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염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방역당국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진 어르신과 예방접종률이 낮은 아동, 청소년층의 확진자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율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데다가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 이제 주사 맞은 지 좀 오래된 분들인데 네. 돌파 감염이 심각해지면 의료 체계에도 부담이 커지겠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나서 지금 오늘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금 522명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지역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400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나온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 기준 기준으로 제시한 일종의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500명이었어요. 위중증 환자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서울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국을 다 따져도 한 7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그리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5개 중요한 지표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반 지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지를 평가하겠다. 이게 이제 그 방역당국의 방침이었는데 상황이 만약에 위급할 경우에는 긴급 평가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긴급 평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상계획을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게 방역당국이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네.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발을 뗐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네요. 다음 주제는 뭔가요? 자택 등 압수수색입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얼굴이 떠 있나요?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어떤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오늘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하는 걸로 보이나요?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들한테 퇴직금 50억 원 준 부분인데요. 그게 과연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뭔가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곽상도 전 의원이 도와줬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들에 대한 퇴직금을 50억 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만들 때 7% 정도의 지분밖에 불과한 회사가 있는데 돈은 다 대출은 하나은행이 하고 7%밖에 안 되는 지분 갖고 있는 화천대유나 관계자들이 나머지 4천억 원을 갖고 가는 것도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뭔가의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제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곽 전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권오수 구속입니다. 권오수 예, 어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어젯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주요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네. 혐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렇게 그 회사를 우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9,000원에서 상장 시초가에서 한 2,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이른바 선수들한테 부탁해서 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매매라고 하는 거 흔히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통정 매매가 제가 왜 이걸 설명을 굳이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바로 이 통정 매매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통정 매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시에 언제 팔게라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을 내놓으면 상대방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반대로 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었다. 이게 2009년부터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권오수 회장 측은 어떻게 3년 동안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련자들이 다 지금 구속된 상태여서 네. 결국 김건희 씨를 향해서 갈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요. 근데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구속된 관계자들, 특히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뒤늦게 도주했다가 붙잡혔다고 하는 이모 씨가 정말 내가 그 사람 통장 계좌 받을 때 주가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에 소환 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권오수 회장 입에서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어떤 방식으로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 후보의 장모도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된 게 정황이나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생활 여건 나빠졌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 여건이 나빠졌다. 네, 통계청이 2년마다 그 사회 조사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인 관계는 굉장히 나빠졌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이런 게 직접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4명 중 1명,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여건도 안 좋으니까 저런 것도 수치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구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구 소득은 대폭 감소했고 빚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한 10가구 중 3가구, 그러니까 32% 정도가 나왔고요. 이 직전 조사보다 한 9%포인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3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4.7%만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가구 중 1가구는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활 여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4명 중 1명. 가족 관계는 좀 더 좋아졌지만 친구 관계라든가 사회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답변들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측 가능했는데 구체적인 조사로 확인됐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